개딸과 함께하는 자 2022년 마지막 다스페이다 243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넥타이 신경 많이 썼는데 굉장히 반짝거리는데 연말이고 해서 김호준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박시영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기준으로 올해 가장 큰 뉴스는 세계 최초의 구독자 모델 여론조사 기관 꽃을 여러분 덕분에 출범시켰다. 박수! 전 세계 유일한 모델입니다. 구독자만 보고 저희는 갑니다. 제가 팔자도 없는 이 여론조사 기관을 하루아침에 설립해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한 박시영 대표 박수. 박시영 대표 없었으면 못했어요. 우리 박시영 TV 좀 구독 좀 해달라고 한마디 해줘. 38만인데 50만이 내년에 목표래요. 도와주십시오. 네. 좀 전에 그 영상도 하나 찍어줬어. 몇 명? 지금 37만 8천. 목표가? 50만입니다. 안 돼.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 만들 기반은 이제 구축을 했고, 앞으로는 개발할 것도 많아 씨발질 수도 있지. 이 분야 박사가 붙어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외신 기자들 혹은 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콜라보도 앞으로 할 것이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 운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처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론조사 수치에 손을 대겠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이냐. 이번에 제가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설치하고 구조를 이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취약해요. 저는 몰랐거든.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누가 이걸 건들겠어.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IT 전문 영역이거든요. 여론조사가 엉터리인지 아닌지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뭐 누가 장난칠 수가 있을까? 선거로 결국 다 드러날 텐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거 여론조사가 기관들마다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지난 대선 때 정말 엉터리 조사했던 데는 명단 정리해야 돼요, 정말. 지난 대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기법을 가지고 한쪽 편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시스템을 설치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새롭게.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선수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대부분의 수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나 없나? 가능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말할 기회가 없다가 전화 면접하고 LS를 우리만 유일하게 동시에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근데 또 유지되어 온 예를 들면 진보 유권자들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다른 수치들도 영향을 받고 이런 내적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화 면접하고 우리 ARS하고 깨져버렸어요. 이 내적 질서. 수치가 높고 낮고만 저는 그건 큰 관심이 없어요.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적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관심인데, 이거 깨져버렸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분명히 여전히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더 열받았고, 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건 확인이 된단 말이지. 전화 면접을 해보면. 근데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푹 꺼지고, 한 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하고, 전화 면접을 보면 그런 변화가 없어요. ARS만 그런 변화가 있어. 근데 전화 면접은 제가 그 시스템의 취약성 알게 된 이후에 외부 접속을 원천 차단했어요. 우리 전화 면접 조사는 아마 국내 여론조사 기관 중에 유일하게 오로지 직접 와서만 모둠을 해야 되는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원격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직원들이 힘들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ARS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의 조사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취약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한번 튀었을 수도 있잖아. ARS 조사 특성상.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하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발생하면 이상한 일인데 그래서 처음 말해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 중. 발표는 연구가 다 끝난 후에.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런 취약성 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시작했죠. 어머, 요 새끼들.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에 가능했다? 구독자. 박수! 자, 서론을 깔아놓고. 자, 잡혀가더라도 혼자 잡혀가세요. 늘 우리가 ARS 조사를 하더라도 휴대폰 가상번호로 했었는데 이번 주는 원래는 조사를 안 하려다가 연말이라 또 총수가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무선 핸드폰 RDD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요일, 월요일 날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당 간 격차가 20% 이상 벌어져 있다가 한 주 만에 2%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다시 이게 또 10% 이상 벌어졌어요. 한 주 만에 이전 격차로 돌아갔어.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5.3%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3.7%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튄 건지 이번 주가 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선. 데이터가 부족해서. 근데 이 수치는 지난주를 제외한 그 이전 쭉 이어지던 경향성이에요. 저는 뭐 사실 이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말을 거치면서 여권 쪽의 악재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민생 예산에 신경을 써서 했다는 것들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시간 60시간 연장이라든가 맞습니다. 노동 문제 69시간,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쌓여가면서 보장성 축소 소재가 없었거든요. 사면 얘기도 있었죠. 근데 김경수 도지사는 결국은 복권 안 해주잖아. 그냥 알리바이로 써먹고 버린 거 아니야. 강제로 풀어준 거야. 싫대는데 막. 맞습니다.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래놓고 자기 편들은 잔뜩 풀어줬는데 이 디테일을 보면 검사 출신이 엄청 많아요. 뭐 MB 때 박근혜 때 사람들 국정농단 관여자들 다 풀어줬잖아요. 여하간 호재가 없는데 네. 근데 설치할 때 ARS 조사는 시스템적으로 보안 취약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만 했는데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들을 디테일 수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안 시켰는데 내가 이런 일 하나 몰라. 근데 이번 주는 리얼미터가 정당 간 격차가 확 줄어들었어요. 지난주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 리얼미터에 있더라고. 리얼미터가 정상이고 이번 주 우리가 튀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상이고 리얼미터가 튀었을 수도 있는데 ARS라는 건 간혹 그렇게 튀기도 하니까.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60대하고 70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상당히 격차가 있었는데 60대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과 달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상당히 형성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70대가 동조화가 깨졌다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갑자기 같아졌거든요. ARS 그렇죠. 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몇 달간의 영향성대로 네, 동조가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는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쭉 이어져 오던 몇 달간의 경향성하고는 일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인기, 그다음에 사면 건이 있어서 대통령한테는 악재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악재가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지율이 폭등한다든가 정당 간의 격차가 줄거나 역전한다든가 그런 수치가 있다면 내가 면밀이란 말은 하지 말고 내가 쑥쑥 볼게. 조심해. 자,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르는데 우리 조사랑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소폭 하락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보수층에서 그동안에 화물연대 뭐 강하게 대처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보수층들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고개 윤리주의 이렇게 흐름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안 좋은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흐름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야. 이게 손 좀 대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수치가 서로 연결돼 있거든. 그렇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딘가에 수치를 막 긁어 올 수가 없잖아. 실제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해보니까 고민이 많이 이거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통계 프로그램을.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해야 네. 되고. 왜냐하면 지역, 연령, 뭐 이념 성향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하나만 뭐 고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연동돼 있거든. 그렇지. 다 연결되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 음모론자답죠? 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바꾼다면 이제 가정한 거예요. if. 의도를 가지고 바꾼다면 박시영 대표 같은 전문가 보더라도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정도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 조사상에서 웃긴 거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더 악재라고 생각할 보장성 축소라든가 노동시간 연장 같은 거 열받는 이슈인데 우리 수치에서는 진보 지지자들 지지가 12% 올랐다? 좀 웃겼어.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입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나쁜 놈들한테. 그래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범인을 잡는 거야 이때까지. 범인 잘 잡아 내가.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 자, 69시간 허용. 네. 노동 이슈는 우리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54예요. 20대 남녀 간의 차이가 컸어요. 20대 남자는 계속 얘기했지만 보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팽팽해요. 꽉 채우면 80시간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하간 노동 이슈 치고 반대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젊은층들도 주 5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률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가 없구나. 딱 보니까 20대가 없어. 친구들 미안해. 자, 건보. 반대가 55.9%예요. 유일하게 대구 경북에서만 찬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대구 경북도 문재인 케어라고 단어를 붙여서 폐지 찬성이 높은 거지 보장성 축소에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역전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거 자세히 풀면 역전되죠. 대구 경북도. 네. 문재인 케어 축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문재인이 다 잘못했으니까 다 고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9%. 그리고 요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런 조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공의 발언이 윤두통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저 언론에서 이런 조사 본 적 있으세요? 천공 관련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해. 올 한 해 계속 보아온 전형적인 6.5 대 3.5 구도 안에 있는 답변이 나와요. 미치고 있다. 이 정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그것도 이제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무려 47.5.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에서 만약에 천공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하면 우리 조사 인용할 것 같은데? 없잖아! 이렇게 조사한 데가.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태도로 보아서는 스트레이트 바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길이 뛰면서 어떻게 천공과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연결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 Very strange. 그래서 요 조사 결과는 확산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을 없애야지. 너 화나 죽겠어. 조사 결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는 이거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 천공이 쌩 쎄. 나 천공 관련해서 나 이미 고발된 거 있어.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죄송해. I am sorry. 이거 지문학문 제가 드렸는데. 잡혀가는 건 김어준이고.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가 유착을 했어. 또 이런 거는 조사기관 대표가 잡혀 들어가거든요. 자, 김웅 의원 고발 사주 관련해가지고 검찰 면담 보고서가 허위였던 정황이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조용히 지나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조사입니다. 검찰이 성남FC 갑자기 소환 통보했잖아요. 올해 내내 대장동 하다가 갑자기 소환은 성남FC. 대장동에서 돈이 안 나오던. 성남FC가 무혐의로 이미 일단락 됐던 사건이거든요. 왜 무혐의 됐냐면 돈이 안 나와서 그래요. 성남FC 광고 거기서 빼가지고 먹지 않았을까. 조사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끝난 거거든요. 그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63.5, 34.7. 이거는 대구 경북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57%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60%가 넘어요. 이 사안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시민구단 기업들 광고하는 거 뻔히 다 협찬 광고하는 거 말잖아요. 다.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거든. 근데 그게 뇌물이라고? 이재명이 소유한 구단이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 이 구단은 시장이 자동으로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회 조례에도 구단주인 성남시장이 기업이나 이런 데들
적극적으로 그 광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충실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건 대구 경북에서도 알아. 자, 올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긍정 단어 한 번, 부정 단어 한 번 번갈아가면서 물어봤거든요. 부정 의견이 70%예요. 긍정이 이만큼이고. 내가 보기엔 24.9 이게 대통령 코아 지지층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 같아요. 25%. 네. 화가 난다가 모든 지역에서 다 1위고. 긍정 언어 중에는 안심된다가 제일 높아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중에는 아유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 있죠. 제일 끝에 이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쾌하다 후련하다. 여기에 기대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수해줄게. 문재인 죽여버릴게. 이재명 죽여버릴게. 근데 실제로는 그걸 보고 통쾌하고 후련해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거기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파이라는 게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너무 꽁으로 먹고 가는 거 아니야? 네만 하고. 아니, 내가 이거 넣자고 했잖아, 누나. 이것도 맞아. 박시영 대표 아이디어였어. 이거 아이디어였잖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냐. 자, 박시영TV 구독 좋아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예요. 올 한 해 어땠어요? 앞에 쭉 정치 물어보다가 맞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현 정부에 대한 평가예요. 대통령 지지율 뭐 30% 후반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창피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판단 때문에 대통령 지지한다고 표현하지만 속에는 시커멓게 그분들도 타들어가는 거지 지금. 대구 경북도 화가 난다가 1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뉴스공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이 없어질까? 아무도 안 믿어. 그거는. 너- 김어준 너- 호감도 한번 해야 하는데 참. 새해 신년 특집으로 김어준 호감도. 뭐라고? 이 티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 멋있어. 제목이 길어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공장을 된다, 안 된다 하길래, 아, 이거는 상표 등록 받아주겠는데?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받아줄 것 같아. 영어 캐치프레이즈 봤어? 겸손 is nothing? 뭔가 했어. 한참 쳐다봤어. 1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7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를 다 지었어요. 스케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5분부터 9시까지. 7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맞추느라고 7시 5분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예고편 티저 영상 하나 달라고 올라 있을 거야.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구독해. 왜? 좋을 거니까. 자, 1월 첫 주 동안은 방송이 없는데 첫 주 동안 일단 기본 구독자 30만 해놓고 시작하려고. 놀랄 거 없어. 당신들이 할 거니까. 제목 마음에 듭니까? 네. 자, 아, 부럽다. 자 들어가세요. 네.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고 올해의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스포츠 아니고요? 스포츠 쪽에서는 월드컵. 그거보다 더한 드라마와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보면 돼요. 자, 박문성 씨의 올해의 영화. 그러고 보니까 박문성 해설위원이 살이 빠졌네. 네, 한 8kg 정도 뺐습니다. 입금이죠. 네. 올해 제일 좋았던 영화를 생각해보면,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네, 좋아요. 저는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을 해서, 지구인이 단결해가지고 우주인과 싸우는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SF 안 좋아해요, 그럼? 마블 영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 어벤져스. 왜, 그러시죠? 왜? 취향인데 왜가 어딨어요, 그냥.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좋아해요. 너무 거. 따뜻한데? 네. 아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은 극장 가서 2번을 봤고, 따로 한 번, 또 한 번. 어떤 대목에서? 예뻐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때 표정하고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너무 예뻐요. 예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한 거냐?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한 거냐?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났다기보다는 방식과 용기의 차이가 있었죠. 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해일이 더 사랑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본 이유가 뭐였냐면 특히 여자들은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봤어요. 약간 보이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왜 그래요? 그냥 시장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들의 얘기는 100% 탕웨이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때 눈으로 나 너 죽도록 보고 싶었어라고 사인을 몇 번을 보냈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볼 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사랑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던 최고의 엔딩이었어요. 나는 탕웨이가 간다는 거는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가는 방식이 저거 진짜 어려울 텐데, 저거. 너무 이과적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가는 방식을 저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마블 영화만 많이 보지 마시고요. 박쥐를 보면서는 너무 작가주의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랬는데 헤어질 결심은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사람들은 탑건이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저에게 차이는 이만큼 났었어요. 영화적으로는. 박동희 기자. 저는 영화보다 드라마 막내 아들의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의 재벌집. 와이프 옆에서 보면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태어나면 저도 순양 그룹 같은 집안에 자란다면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예전에 일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 영화를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보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병원에서 본인이 바뀐 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재벌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현세가 많이 힘드세요 지금?
아니, 지금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재벌집이 다시 태어나면.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OTT로 다 보는데. OTT는 뭘로 봐요, 그럼? 핸드폰으로 다 봐요. 핸드폰으로? 아이패드나. 아니, 헤어질 결심 같은 거. 그건 극장 가서 2번 봤죠. 2번 그리고 보고 집에서 또 봤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예. 눈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카타르에 있을 때 누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라 그래서 딱 봤거든요. 딱 진양철 회장 돌아가시 직전까지만 재밌더라고요. 그 드라마는 송중기 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진양철 회장 보려고 봤다니까요. 송중기 씨가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분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저기 이렇게 거주세요 선. 제가 최근에 태양의 후예. 최근에 요새 왜 드라마 요약해서 후딱 보기 이런 거 있잖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태양의 후예가 뜬 거야. 이게 대형 히트를 쳤지. 그랬지 하고 최소한 스토리는 알아야 되겠다. 한 40분짜리를 본 것 같아. 쭉 보다가 야, 씨발. 대사 유치하다. 이게 요약반을 봐서 그런지, 야, 내가 이상한가? 네, 인기가 많고요. 30대 이상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해가요. 기생조 보고, 네.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어머니 좋아하셔요. 연령대가 네, 대사의 인기가 연기 톤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열애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노래를 누구랑 하는데요? 외국 사람? 할 수 있지. 왜 화났어? 공공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공공재 리스트 몇 명이에요? 정우성 씨랑 공유 씨, 4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현빈 씨였나? 4대 천왕. 공공재 4대 천왕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4대 공공재? 전 그냥 탕웨이 씨만. 네. 박동희 기자는 네. 막내 아들 재벌집 보고 내가 환생한다면 네. 이런 생각을 해죠. 왜 야구단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 네. 드라마를 봤으면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 진양철 회장이. 네. 프로야구 그게 돈이 떼가. 안 보신 것 같은데. 다 보신 건 아니구나. 몇 편? 띄엄띄엄, 네. 헤어질 결심은 네. 올해 영화 중에 몇 등입니까? 그러니까 5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5위 안에. 1위는 아닐 것 같고요. 1위는 전 아니다. 탑건도 좋았고 저의 그러니까 원탑을 얘기하자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저도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본 사람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재미를 맞아. 줬고 창의력이나 맞아.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멀티버스의 세계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였고 발상 자체가 천재적인데 중간쯤 가다 좀 과하긴 과하다 이 새끼들. 그게 또 매력이죠. 과하고 널뛰고. 그러니까 볼만합니다 그거. OTT 나중에 나오시면 꼭 좀 추천하고 왜냐면 싶은 작품.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중에 내가 놓친 게 뭐 있나? 놓치지 말았어야 할 작품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헤어질 결심도 극장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봤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쳤지. 재밌어요. 예. 맞아요. 라디오? 지금 생방송 나가야 돼요? 저 지난주에 주진우 그 라디오 늦었어요. 네. 전화 오면 받아요 그냥. 예. 이게 그 유명한 관찰 예능입니까? 라이브 하는 걸 관찰하면서 저희. 전화 오기 전까지 얘기해봐요 그럼. 빨리빨리 말할게요. 아까 태양의 후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 작품인데요. 이번에 송혜교 씨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작품이 더 글로리. 기대작이다? 이거는 근데 오글거리는 그런. 전화 왔어요? 박동희 기자 영화 하나 얘기해 주시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드라마 하나 얘기해 주시고 끝내죠. 저는 올해 도깨비를 봤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도깨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올해. 저는 그 대사 막 김고은 공유 너무 지금 생각해도 막 찌릿찌릿. 몇 년도 이게 드라마야? 6년 전? 꼭 도깨비를 보십시오. 저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가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예. 31년 전, 1991년인데. 케빈 코스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옥수수 밭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는데. 실화 베이스 아니었다고? 네, 약간 실화가 들어있는데, 이 아버지가 야구 선수로 대성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감흥을 못 느낍니다. 근데 옥수수밭에서 환청이 들려요.
그것을 만들면 그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옥수수 밭을 갈아서 야구장을 만듭니다. 야구장 만드니까 이제 1990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이 조 잭슨이라는 유령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유령들이 와서 야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2021년에 이 영화가 현실이 돼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옥수수밭을 갈아서 야구장을 만들고 2021년 8월에 경기가 열리기 전에 옥수수밭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케빈 코스너예요. 그러니까 예. 30년 전에 영화를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게 30년 후에 완전히 실현이 되었다? 완전히 그래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젊은 시절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옵니다. 아들인 케빈 코스트너한테 물어봐요.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들은 여기는 아이오와 주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꿈이 실현된 곳이 천국입니다라고 해요. 작년에 케빈 코스트너가 관중을 향해서 물어봐요. 여기가 천국입니까? 8,000명이 되는 야구 팬들이 눈물 섞인 표정으로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라고 하는데 야구 팬이란 모두가 기억하는 영화인데 그렇죠. 메이저 리그의 구단이 실제 그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프로젝트를 네. 돌려가지고 네. 결국 거기다 야구장을 지었다. 그렇죠. 영화를 현실로 만들 91년 영화인데 한번 봐라. 그렇죠. 근데 꼭 도깨비 보십시오. 한 사람은 6년 전, 한 사람은 31년 전 영화. 31년 전에 그 영화 봤어요. 기억나요? 또 봐야 돼? 올해 파친코도 재밌었네요. 파친코 재밌었죠. 어우. 앞부분 재밌고, 네. 후반부 연출하신 분이 다른 분이거든요?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이것저것 들을 때마다 그러는데 스포츠도 좋아하시잖아요. 영화도 좋아하시고. 아니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게 말이야. 아니 뭘 얘 던지면 다 받아주시니까 이거. 네. 파친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자, 윤석열 평론가가 생방송 전화 받으러 가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뭐랄까, 열린 결말? 내년에 다시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잖아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두 바보의 재무 설계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친구라.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요. 비교적 믿을 수 있다. 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파인프라 치약. 딴지와 한 10년 한 것 같네요. 딴지마켓 후기를 확인하시면 그 긴 세월 동안 이 치약을 계속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거기 나와요. 바스 탈취제는 냄새가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제가 아니라 냄새 분자를 중화시켜서 악취 근본을 제거합니다. 새집 증후군, 애완동물 냄새,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그 냄새 분자를 직접 중화시켜준다. 요거 인기 제품입니다. 딴지마켓에서. 겔 타입이 새로 나왔다. 요게 하나가 약 요만한 게 2달 간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화를 제일 많이 낸 의원 3분을 모시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건, 발언, 장면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장면으로 똥바지를 꼽습니다.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의심했거든?
뒤로 가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어설픈 대통령을 상징하고 촌스러운 대통령을 상징하고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징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화나는 건 TBS에서 김어준의 하차. 제가 그동안 취재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풀어먹었는데 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1월 9일부터 뉴스공장 시즌2가 시작됩니다. 유튜브에서. 잘못 건드린 거죠. 1년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처럼 느껴지는 해였어요. 진짜 진심.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건이에요. 예. 사건이 제 뇌리 속으로 막 슬라이드처럼 지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머리 좋네. 그때 다 기억해. 그러면 최근 일주일 내로 압축이 없어요. 아, 최근요? 3년이죠. 제가 진짜 여의도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도리도 없고요. 다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이 이런 거예요. 예. 사면 진짜 씨발. 예. 진짜 이런 적은 없어. 이게 뭐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제일 화가 나고 뼈 아팠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하자면 제가 19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받으면서 1번 공약으로 냈던 게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박근혜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 1번 공약이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였거든요. 앞으로 약속하지 마. 글쎄. 박문성 해설위원 아십니까 혹시? 박문성의 저주라고? 자괴감 너무 큽니다. 근데 5월 취임 전까지만 자괴감을 느끼시고 이제는 싸워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생각만 해주세요.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확전을 각오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이 전쟁을 너무 쉽게 입에 올려. 네. 우리가 무인 비행기를 휴전선 너머로 보낸 거잖아요. 말은 무인기지만 사실 공격용 드론이죠. 비행기죠. 예. 네. 그게 휴전선 넘어서 북한의 상공을 자극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장사정포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확전을 각오하고 보냈다. 보내놓고는 그날 망연해 했잖아요. 제 말이 네. 그 말이에요. 네. 이상민 장관 자기 오랜 술친구 중암고 후배랑 몇 명 불러다 놓고 송년 모임? 아니 NSC 왜 안 열었냐고 그랬더니 전쟁 중에 회의를 하란 말이냐고 그러더니 전쟁 중에 회식을 왜 해? 아니 그리고 놓고는 국방장관한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바이든 날리면 있을 때는 왜 그거는 해결 못 하느냐.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염치불구. 이분이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분이 구수를 했잖아요. 대개 한 4수 5수쯤 하면 사라져요. 왜냐면 친구들 보기 좀 부끄럽잖아요. 대개 그쯤 되면 남 탓을 해요. 한 4번, 5번, 6번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감기가 걸려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매번 남 탓을 하는 게 구수를 하는 동안 체질화가 됐던 거 아닌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자기가 XX라고 말해놓고는 왜 그거 해결 못해?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야당 파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만회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 전술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도해. 요즘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탓이야. 예. 그러면서 드럼 부대에 있는데 드럼 부대를 창설한대잖아. 창설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수해났을 때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다 돼 있는데 자기가 통수권자인데 군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고 NC 시스템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좀 선하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별달 정도면 군에 대한 전문성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드론 부대가 없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지.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한 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뀌잖아요. 이 새끼들이란 말을 아예 안 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야, 우리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코미디. 발언을 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녹화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억 안 난다고 끝까지 잡아떼잖아요. 그 인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기 말이니까. 근데- 알잖아. 아는데 부인하잖아요. 김은혜 왜 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가 임의로 각색해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왜 이거 안 자릅니까? 자르면 진실을 말할까봐. 기억 못할 수가 없죠.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해명할 줄 알았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짧게 그냥 인사 나누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홧김에 혼잣말로 한 것이다. 그런 말 못하냐. 노무현 대통령이면 그렇게 설명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명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명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우리가 좋아했겠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부하들이 다 들었을 텐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 아닌 줄 알겠지? 이 사고방식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외교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상적인 컷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고 막 했던 장면. 인도네시아? 그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진짜. 청와대 오래 계셨으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거든요.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이 만나는데 자기 막 하는 건 충격이었고 아마 대한민국 외교사의 박제될 사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랫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가혹하게 깨죠. 그런데 외국 정상들 앞에 가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영어를 못해서 그렇다라고만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가세요. 가서 그냥 우리말로 해요. 통역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로도 안 해요. 굿모닝도 안 합니다. 굿모닝도 안 합니다. 글쎄요, 그 하실 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자회의만 가면 소녀가 돼요. 네. 너무 다소곳해. 웃겨 죽겠어요.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지 정말. 국내에 와서는 왕처럼 굴고. 정확한데요. 도어 스텝, 요 사진도 보세요. 요 사진 어깨와 다자회의 때 어깨를 딱 보시면 비교가 되죠. 네. 다자회에 가면 기죽고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서 너무 시시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막 치고 들어가요. 어깨 싸움해서 가운데까지. 너무 시시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은 이거 어색하더라도 수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녀는 이거 아니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죠. 국내 정치에서도 별로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아는 것도 없어요. 보면 진짜. 네, 아는 것도 없죠. 그러니 외교적으로야 더 하고 싶은 게 없겠죠.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근데 국내에서만 오면 말이 반토막이잖아요. 이랬어 저랬어가 보통이고 이태원 골목 현장에 갔을 때 압사 뇌진탕이었겠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벽에 보고받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중대본 회의를 했다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압사했다고 그러니까 뇌진탕이었겠지. 그래. 도대체 뭔 보고를 받았고 무슨 상황 파악을 한 것인지. 그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죠. 국조위원이거든요. 대통령실이 한 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수습을 한 거예요. 회의를 2번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한 번 하고 광화문 청사에 가서 또 한 번 했어요. 우리나라 통신망 제일 좋은 데가 위기관리센터예요. 광화문에 갈 일이 없어요. 가는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데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 2번이나 회의를 해요. 보여주기 그럴 위해서? 일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다, 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책임을 안 집니까?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책임은 전부 실무자들한테 다 미루잖아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맞아 죽는 거는 병사들이고 지도부는 다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전 사건 중에는 영국 여왕 조문 실패 사건 그거 하러 거기 갔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했잖아요.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빡빡할 것 같으면은 저녁이니까 2시간 일찍 가면 되는데 거꾸로 2시간 출발을 늦췄단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간혹 있는데 이건 무속의 영향을 역술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천공이 조문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천공이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귀신 문단 영상을 올린 다음날 이미 고지됐던 전용기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췄거든요. 근데 그걸 늦춤으로 해서 현재 도착해서 시간이 없다고 조문 안 간 거 아닙니까? 도착해서도 영국 여왕이 안치되어 있는 곳과 오후에 만찬이 있었던 곳하고 뭐 걸어서 15분 요런 거리인데 다른 정상들은 만찬이 끝난 뒤에 일본 왕 같은 경우에도 다 들려서 참배를 했는데 그걸 안 갔거든요. 굳이 안 간. 처음에 전용기 출발 시각이 2시간 늦춰졌다고 했을 때 얼핏 스쳤던 얘기는 전날 술 먹었다. 그래서 2시간 늦추자 해서 늦춰진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원래 한 3, 4일 전에 기자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는 아침 7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한 이틀 전에는 2시간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출발했죠. 전날 미리 늦춰놨어요. 근데 천공이 이 영상을 올린 다음날이라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한남동으로 관절을 옮긴 것도 저는 대단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건으로 제가 고발당했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하길래 나는 인터뷰만 했어 그냥. 전 세계에서 다 그거 하러 온 거거든요. 안 갔으면 모르겠어 아예 거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면 경복궁에서 교보문고 정도 거리예요. 얼마나 가까워. 깽깽이로도 갈 수 있어.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고 가지고 거기까지 가놓고 그 앞에서 안 갔다고. 네, 다자회담이나 외교무대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정상들이 걸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반사이고 또 참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스트레인지하죠. 그래서 요즘은 영빈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쓰잖아요.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기자가 그 영빈관 안 좋다고 해요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들어가면 우리 바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 나왔던 거죠. 나는 동의하지 않아. 편집 좀 해주세요. 지금 1가구 3주택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있지, 한남동에 있지, 또 예전에 살던 집 또 쓰지. 그리고 또 청와대를 쓰기 시작했어요. 뻑하면 청와대 가서 상춘제나 영빈관에서 행사하던데 이사를 왜 갔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다 청와대 근무한 분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중간쯤에 해당이 돼요. 동쪽에 주무시는 관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춘제하고 영빈관을 쓴다는 것은 거의 청와대 한 3분의 2쯤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미스터리죠. 네. 거기 용산 건물도 대한민국 상징과 아무 상관없는 군인들이 기능적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거기를 기어들어갔단다 내가. 편집. 왜 거기서 일하냐고 거기서 해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청와대 와서 쓰고 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해서 유일하게 한 일이 대통령실을 옮긴 거거든요. 맞아요.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옮긴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동원됐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실을 옮긴 게 최대의 치적이고 국민들한테 크게 지지받고 환영받는 일인데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는 것은 그 엄청난 치적을 갉아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성준 수석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민의힘 의원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원내 부대표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생채기 내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오늘 또 한동훈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가결을 해야 되나 부결을 해야 되나 마음을 굳히지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어찌나 검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검사를 20몇 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녹음이 있는 건 처음이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짜 부결해야겠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정부 대표로.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혐의 사실만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잖아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가겠다는데 야, 너 뭐가 어떻게 이렇게 시시콜콜 안 하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도발하려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도발.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아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어설퍼요. 기획은 계속해요. 보면. 네, 계속해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할수록 정치 내공이 보여.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관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모든 걸 다 떠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부족한데 크기라도 하잖아. 논리나 욱할 때 감정의 사이즈나 또 여의도에 가가지고 카메라에 비춰질 자기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보이고 연출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아니 그래서 천공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다고. 인물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너무 타이니해. 그렇게 사람이 타이니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질서는 없는데 재밌네. 이번에 교육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거기서 여기저기서 모으고 지방교부금 한 3조 떼가지고 한 10조짜리 돈을 크게 움직였어요. 실제 내용은 다 대학에 돈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고등학교 돈 뺏어가지고 대학 준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에 예산안 협상을 하면서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깎아주는 문제였는데 하나는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거대 기업의 세율을 3% 깎아주자. 또 하나는 저 밑에 현재 영업이익 2억 이하만 법인세를 10% 부과하는데 이걸 5억 이하까지 높여서 민주당이 요 아래 구간만 받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 아래 구간은 민주당이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구간은 103개 기업, 아래 구간은 6만 개 기업입니다. 우리 같으면 6만 6천 개 기업에 혜택을 줘서 그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관심 없다. 최고 구간 요거 깎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깎아준 기업들의 세액 순위를 쭉 1, 2, 3, 4, 5일 세우잖아요. 삼성이 나머지 전체보다 많아요. 삼성이 3%였으면 1조가 넘게 세이브하는 거예요. 삼성 돈 깎아준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귀에다 얘기해 줬겠죠. 고등교육까지 말해줬는데 고등교육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걸 몰라가지고 고등교육? 고등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등학교 얘기를 한참 한.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협상이 정말. 큰일 났어요. 정치 철학이 우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강화인데 그거 없애면서 보장성 강화한다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 협상이 되겠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몰라. 더 심각한 건 어딘지 모르는데 안 듣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안 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대요. 화내니까. 네. 그리고 뭐 1시간 중에 55분을 자기 혼자 떠든다면서요. Government Engagement Regulation.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랑 대화를 하죠. 하늘과 대화를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걸 견제해 주는 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 비극이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아들 부시가 그랬거든요. 이라크전 할 때 자기는 신과 대화하고 결정했다고. 그런 상태에 가기 십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걱정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화 많이 내신 분 3분 모셨는데 내년에도 계속 화 좀 내주세요. 이게 뭐야? 의원실에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의원실에서요? 이걸 왜 이런 것을 보내? 야, 이건 진짜,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좀 예쁘게 보내야지. 김은경 의원실에서는 이렇게 보냈어요. 요거 의원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요, 이거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문구도 좋네요. 딱 10,000원 한 장만. 후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점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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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철입니다. 보통 뮤지션들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저는 일찍 일어나요. 뉴스 공장 들어야 되니까. 네. 아침 7시부터 9시에 공장장이라고 불렸던 사나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라디오 청취율을 그 숫자로 이렇게 끊임없이 뭐 마라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페이스 조절도 하잖아요. 처음부터 선두를 달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선두를 달리는 무지막지한 그 엄청난 기록이 멈춰진다는 거, 그거 하나 아쉬워요. 마지막 곡은 저 부르는 노래면 그거 할게요. 네. 늘 하는 거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인데 오늘은 이제 곧 새해 맞이 하셔야 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벙커원 왔던 우리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인 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것이 되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다 같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새해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새해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눠갑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연말 마지막 다스베이더에 그 이한철 씨 밴드를 모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불어도 가능하다. 집이 가까워. 두 번째는 이한철 씨가 작곡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부탁을 하나 하려고. 응? 1월 9일 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겸손 is nothing. 겸손 is nothing. 겸손 is nothing. 응?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있잖아. 네. 겸손 is nothing. 겸손은 힘들다. 요 주제가를 좀 만들어주세요. 겸손 is nothing. 1월 9일 날 아침 7시 5분에 첫 방송을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 그 녹음해서 드리면 되나요? 그거 만들면 나와서 해야지.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여행 가려고 비행기 표 끊은 6일 날. 괜찮아. 가기 전에 하고 가, 그럼. 좋습니다. 5일 날 밤에 보내놓고 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깡탕버터. 현지인들이 찾는 수제 버터입니다. 전해지는 일화는 국내 재벌 총수도 이걸 즐겨 먹는다고. 가게 딱 한 곳에서만 운영해요. 왜냐면 거기 사장님이 직접 수제로 만드는 거라서. 자, 보기 좋네. 자연에 풀어놓고 키운 소로부터 얻은 우유.
거기가 좋은 포토의 출발이래요. 자, 이번엔 전국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김기원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대선 직전에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주가 조작이 맞다. 라고 내 경험상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되지 않겠느냐. 실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발 결국 안 했죠. 예,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의 해설은 김기현 본부장의 해설이 최고였어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공판이 진행됐어요. 공판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가 신한증권의 본인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주식 거래를 하면은 이런 통화는 다 녹취한다면서요. 예, 증권사는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언제 팔라고 그랬어 이런 말 할까봐. 매매했는데 손님이 나 시킨 적 없는데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다 녹음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담당자하고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걸 다 팔라고 그래요. 이게 3,500원 밑으로 회장, 권오수 회장이에요. 딜을 해놨대.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권오수 회장이 자기한테 3,500원 밑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첫째는 내부자 정보를 준 거죠, 이게. 두 번째는 권오수 회장이 자기 회사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난 사실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갔거든.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면 그게 주가 조작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너 사장이 경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회사 주가를 마음대로 하는 거는 다 주가 조작이거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맨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김건희 씨가 그걸 사서 차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 전체 이제 주가 조작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주가를 딱 떨어뜨려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김건희 씨가 그 신주 인수권을 샀던 그 무렵이거든요. 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소장에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공소장에는 2012년 12월까지만 했고요. 요거는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건인데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회사한테 요청을 하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처음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잘 되면 10,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이 된 걸 5,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5,000원이 이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권리를 주면서 자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주 인수권이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얼마로 신주를 살 수 있다는 권리가 정해지는데 주가가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발행했을 때보다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정해진 가격을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줬잖아요. 5,000원이 3만원이 되면 그때 주식을 사면 3만원짜리를 5,000원에 사니까 25,000원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게 떨어져. 5,000원에 샀는데 4,000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5,000원에 발행했는데 30%까지 3,500원까지는 살 수 있게 할인해 준다. 그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30%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손해를 안 입잖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 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목적으로 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신주 인수권은 신주를 발행해 주는 대신 주식 대금을 받잖아요. 그만큼 자금이 유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은 이거를 꼭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 넘기려고 여러 군데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5,560원에 신주 인수권을 사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0% 떨어뜨린 가격에 사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구나. 최저치까지 전환 가격을 떨어뜨려 주면은 그때 내가 신주 인수권을 사겠다. 이런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싼 게 좋죠. 예. 싸게 사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최대치를 떨어뜨리면은 3,892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오수 회장이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주인수권을 팔아치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격이 싸야지 팔릴 테니 라고 그렇게 들었나 주가를 보네. 떨어뜨려야 행사 가격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애초 보도 나왔던 그 김건희 씨가 신주인수권을 20억 원어치를 사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까지 최대치까지 떨어뜨려요. 그러고 한 달 반 정도 주가를 막 끌어올립니다. 2010년도 초에 했던 시세 끌어올릴 때처럼 똑같아요. 저건 누가 만진 거예요. 저것도. 김건희 씨가 신주인수권 매수를 20억 원치를 했어요. 그리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신주인수권을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익을 얻었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가 조작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야.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의심됐는데 어쨌든 이번 재판에서는 이거는 범죄 혐의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검찰은 이것도 들여다보면-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수 회장한테 장모 최은순 씨하고 무슨 관계요? 따져 물을 때 별 관계 아니라는 식으로 대파니까 그렇지 않잖아 하고 들이댔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요지는 그거네요. 장모 최은순 씨와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는 밀접했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내부자 정보를 줘서 권오수 회장이 장모로 하여금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시세 조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주가 조작이 그게 그런 것도 했다. 그 녹취록 자체가 그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거래 행위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게 되면은 우리 자본시장법에 처벌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해설해 줄 대목이 뭐냐면 모 인베스먼트 여기가 이제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의 노트북에서 제목이 김건희인 엑셀 파일이 나왔어요. 계좌, 인출액, 잔액 등등 자세히 기록돼 있었거든요. 이런 걸 왜 만드는 겁니까? 암호처럼 적혀 있거든요. 빚매덕이 있고 출금하고 잔고가 얼마고 주식이 6만 주가 그 매도가 됐다고 나와 있고 11월 13일에 밑에 3천만 원 12% 1천만 원 12%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저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만 둘 중에 두 가지라뇨. 태어나서 처음 들은 표현인데 괜찮은데 둘 중에 두 가지예요.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게 이제 블랙펄이라고 이번에 기소된 공범들이 한 회사인데 얘네들이 다른 것들도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각 종목들이 매매 일정이 다르고 종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종목을 얼마 벌었습니다.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수수료를 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과설은 김건희 씨가 이들한테 돈을 맡기고 자기도 그 계좌로 막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한 주문하고 자기들이 한 매매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동안 대통령실에 했던 중요한 해명이 깨지는 자료예요. 왜냐면은 계속 대선 때부터 대통령실이 했던 얘기는 처음에 이제 돈 벌어준다 돈을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관계를 끊고 그 이유는 그냥 김건희 씨가 직접 한 계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들과는 상관이 없다. 주식을 팔아도 그냥 나 혼자 파는 것이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주가 조작 공범들의 노트북에서 나온 거예요. 1차 주가 조작 기간, 2차 주가 조작 기간이 이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공소장에는 2차 주가 조작 선수들이 시작한 게 2010년 10월경부터 적시해놨거든요. 근데 이 파일의 작성일은 2010년 1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세력들도 김건희 씨 계좌를 운영을 했다는 거죠. 주가 조작 기간을 1차, 2차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1차의 주가 조작 선수 주범이 있었고 2차의 선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1차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왜냐하면 주가 부양을 못했으니까 2차는 성공한 주가 조작이에요. 선수들이 다르고 기간이 달라가지고 1차, 2차로 나누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때는 캠프였죠. 1차 기간에 그 선수에게 주가 조작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고 돈 벌어준다고 해서 맡겼다가 손실만 보길래 관계를 끊었다. 그것도 5월 달에 끊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요 파일이 의미하는 바는 2차 작전 선수들과의 관계도 있었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관계 없었다며. 관계 없었는데 이 파일이 왜 여기 있어? 만약에 정상 거래만 했으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기 거래 내역이랑. 이거는 따로 관리했다는 거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면 그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한 근거 자료로. 예. 그래 나중에 사부님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얼마큼 제가 떼겠습니다. 수수료 이만큼 떼고 이 대목에서 열 건 하나예요. 1차
관계 끊었다며. 2차에 엑셀 나왔잖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미국에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한 민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민모 씨가 지금 얘기한 그 모 인베스트 회사, 거기서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돌연 귀국을 했어요? 수감이 됐겠죠? 그래서 검찰이 민모 씨를 상대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민모 씨한테 다른 공범이 당신한테 3,300원에 8만 주 12시에 때려주셈? 문자 보내고 준비하겠음. 이런 문자를 주고 받고 7초 후에 김건희 씨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야. 공범들끼리 야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준비하라고 그래. 알았어 준비시킬게. 요런 걸 주고받은 다음에 그 시간에 그 가격에 그만큼을 실제 거래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스모킹 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판의 가장 크리티컬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정말 검사가 얘기했나 이거를? 거기에 대한 가설이 또 있습니다. 예. 어쨌든 했어요, 실제. 예. 그래가지고 좀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구조신호 같아요. 구조신호, SOS. 검사가.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검찰 조직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날린 구조신호가 아닌가. 그런 의견이 분분할 만큼 이게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조작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전체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이야기 비유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면 편집해 주세요. 테러 네, 행위에 한번 해보십시오. 예.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비유입니다. 예? 메타포. 폭탄 테러를 기획하고 폭탄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폭파시킨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폭탄을 사는데 돈을 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은 돈을 준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이거 갖고 폭탄 살 줄은 몰랐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씨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했다고 하잖아요. 검사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폭탄 사러 같이 가서 그 폭탄 구매 대금을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폭탄인 줄 알면서. 예. 그것도 자기 카드로. 그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비유 좋은데? 박수. 여러 번 여기서 해설했지만 통정매매라고 하거든요.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방식이고 그 통정매매를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공범들끼리. 근데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그 문자 내용 그대로 7초 후에 거래했대잖아.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공범들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부장님 우연히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우연히 짜고 하진 않죠. 우연히 짜고. 이건 짜고 한 거지. 본부장님 센스가 좀 이상한 방식으로 있으시네. 아니, 둘 그러니까 중에 김건희- 둘입니다 이런 거나. 우연히 짜고 하진 않죠. 김건희 씨가 8만 주를 3,300원에 직접 매도했는데 그 물량을 공범들이 받았어요. 그대로. 예. 이 거래가 왜 주가 조작의 핵심 증거로 보느냐면은 3,300원에 우리가 8만 주 바칠 테니 거기다 갖고 있는 8만 주를 팔으라는 거였잖아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슨 이득이 생겼죠? 김건희 씨는 직접 전화해서 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에 매도 시에는 거래세 0.3%가 붙고 거래 수수료가 직접 주문을 냈기 때문에 0.5%가 붙을 거예요. 0.8% 비용이 나가요. 매수한 사람들도 매수 수수료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8만 주가 그대로 있잖아요. 주가도 올라가지 않았죠. 아무 이득이 없고 비용만 나가는 거래예요. 이런 거래는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는 절대 하지 않죠. 그렇죠. 서로 돈만 쓴 거 아니야. 이쪽에서 살만져 있던 게 저쪽으로 옮겨졌을 뿐이고 중간에 수수료만 썼는데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짜고 치는 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량의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비스듬히 화살표가 이날 매매가 이루어진 11월 1일이에요.
이 대화가 옹한 날이 11월 1일이에요. 예. 제가 가로로 거놨잖아요. 네. 그 1차 주가 조작 선수가 주가 조작하려고 계속 했는데 그 3,100원 그걸 못 넘어가요,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못 넘어갔잖아요. 아, 이런 시도를 여기도 한번 하고 여기를 한번 했는데 요 빨간 선, 저항선, 정고점이라고 부르나 본데 이걸 못 넘어가서 1차는 실패했고 이 선수는 빠진단 말이에요. 실패했고 사실상 해골당했죠. 못 올리니까. 그러고 새로 이제 2차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 못 넘어갔던 정고점을 넘기는 날이 11월 1일인 거예요. 아, 중요한 날이구나.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정고점을 돌파되는 그 시그널이 얼마나 중요한 매수 신호인지를 다 아는데 그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주 큰 상승으로 정고점을 넘겨야 되고요. 더불어서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거래량 없이 그냥 가격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 다음날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안 따라 붙는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1차 작전 세력이 했던 그 두 번 고점 있잖아요. 거기서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샀다가 손해보고 있던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전났다고 팔아요, 거기서. 아, 여기 살짝 올라가면 팔아버린다? 다시 그래서 떨어지지.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도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센 매수세가 붙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정고점이 돌파되는데 긴 양봉, 주가 상승과 거래량이 실리면은 따라 붙어요. 야, 센 놈들 붙었다. 그 일반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거래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기들 비용 써가면서 아무 이득도 없는 그런 통정 거래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투자자는 절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주가 조작으로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게 보는 불공정 매매 행위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날 그 녹취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매도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폭탄 파는 가게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같이 가서 폭탄 대금을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검사가. 저는 그렇게 심지어는 해석합니다. 폭탄 버튼을 누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의미한 바를 아는 사람들은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딴 데서 보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떠들고 있는 거라고는 나하고 홍사원 기자라는 분하고 뉴스타파하고 몇 군데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결정적인 게 나왔거든요. 내가 이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오십니다. 그게 11월 1일이고 그때가 전고점 저항선을 돌파하는 날이고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미리 준비시켰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약속한 액수와 물량을 그대로 김건희 씨가 전화로 주문을 했고 그걸 공범들 그대로 받았고 주가 조작이고 그러니 공범이잖아. 만약에 나였으면 난 이미 감옥에 가 있어요. 김건희 씨가 아니었다면 다 감옥에 가 있어요. 소환조차 안 됐잖아. 검찰은 이 녹취록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사를 한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나? 근데 그 11월 1일의 의미는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조신호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문 내용은 이 김건희 씨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공범 민모 씨를 이제 신문하면서 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주문했다는 말을 해버렸지. 예,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부조신호로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사회가 나서서 좀 해라. 내 결정적인 증거 던져줄게. 전문가가 보기에도 결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 그게 통정거래다. 그게 통정거래고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고 이게 더 있을 수도 있죠. 예, 얼마큼 뭐 더 확실한 증거들을 검찰이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을 근데 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공범으로 취급해야 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화 공장장이 못 나와요.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대통령의 부인이 얼마큼 이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그 연루 정도에 따른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사고 팔아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식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성되는 가격을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주식 매매를 안 할 거잖아요. 그 가격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매매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은 방치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예요. 자본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더라.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주가 조작 범죄는 다 있어요.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 증시를 나누는 기준은 그 범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문제 제기해서 뭐 리포트 낸 거 하나라도 있느냐? 없죠. 왜냐면요. 주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고 혼내고 애단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씨를 어떻게 법적인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인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는 반드시 수사해서 모든 내용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삼형제를 찾아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집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집을 나가버린 삼중 기능성 원료함이여 우리 몸 지킴이 집 나간 관절이로 지켜주세요. 오랜만에 귀염둥이 3인방 모시겠습니다. 자, 광고의 여왕 신유진 변호사. 왕의 귀환. 아니, 신유진 변호사 없는 동안 네. 이게 절반으로 떨어진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신장식 변호사가 2주 전부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거 하면서 좀 만회가 됐어요. 신유진 변호사 그동안 컨디션 조절 좀 하고 계셨고 연말이어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네. 소중한 깡탕 버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 예뻐요. 버터가 이렇게 예쁠 일이야? 버터가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예뻐? 아니,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 직접 찍는 겁니다. 마리아느 깡땅이라고 써있어. 이렇게 예쁜 버터는 세상에 없다. 맛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잡사봐. 진짜. 말해 뭐해. 잡사봐. 이게 바게트랑 햄이랑 버터랑 하면은 햄버터 샌드위치? 아니야. 잠봉베. 말해 뭐해. 잡사봐.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끝내줍니다. 딱 보고 이건 커피 각이다. 커피를 딱. 맛있다. 그리고 크런치.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크런치. 크런치에 소금이 결정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금 맛이 정말 이 고소한 풍미를 확 끌어올려줘요. 정말 맛있어요. 소금 자체가 굉장히 귀한 소금이에요. 그냥 아무 소금이나 넣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 꼭 이거는 잡숴봐야 돼요. 잡숴봐. 버터가 너무 풍미가 좋으니까 햄하고 빵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이게 빵이었지 싶을 정도의 그 느낌. 버터가 확 입안에 가득 차요. 씹는데 계속. 그 뉴스공장도 신상기업도 끝났습니다.
막방이 끝났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올 한 해 나를 가장 느끼게 만든 사건. 저는 이게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해준 사건.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다. 우리 2023년도에는 어그레시브하게 일해보자. 도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뛰어보십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하면 있어 보이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뭐가 폼이 안 난다. 가버먼트 어토니들이 정치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나 권력의 속성이 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행위들은 딱 보면 검찰공화국이에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원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과 희망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고요. 뭔가 있나 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강남 쪽에 있는 보수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그 양반이 정치를 안 해서 그렇지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곧 훌륭한 정치를 할 거다. 마지막에 기댔던 게 학습 능력이었어요. 가을쯤 되기 전에.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해.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마디도 안 지고 국회에 나오면 막 말씀하세요. 이 일을 하였잖아. 아니, 그거는 신윤진 변호사님 차례. 막 말만 하면 말씀하세요. 이게 안 돼. 보통 사람은. 똑같아.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깊은 열등감이구나. 국민들이 아직도 그래도 뭔가 있겠지.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고 총장 오래 했고 가버먼트 어토니 영어도 막 쓰고 이러니까 뭔가 있겠지 하는데 양파다. 속이 있을 거라고 해서 까도 속이 없어요.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어. 공허해. 박근혜 씨 때도 그걸 느꼈거든요. 구중군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 김기춘 구인회 회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최순실 있네.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레귤레이션 어그레시브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가버먼트 어토니 이런 얘기를 해야만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권력의 한가운데를 까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나는 조심스럽네. 이 정권의 속성을 보여준 게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레귤레이션 어그레시브 이거이지 않았나. 거기서 드러난 속성은 까도 속이 없고 공허하고 비어있다. 양파한테 사과하세요. 없다. 겁내지 마라.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 말도 공허해요. 응?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다. 정부 개입이 규제다. 응? 정부 개입이 규제지. 아무 말도 아니거든요. 똥 싸면 똥 나온다야. 영어를 나열했을 뿐이지. 그 포장 안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포장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이다. 너 들을 때마다 웃겨. 응? 똥 싸면 똥 나온다는 얘기인데? 똥을 쌌으니까 똥이 나오지. 스텔스 무인기가 뭐야? 원래 무인기는 워낙 작고 저속으로 저공비행을 해서 원래 스텔스야. 근데 스텔스 무인기 만들겠대잖아. 나 정말. 그러니까 더 웃긴 거. 이번 무인기 대응 조치 중에 제일 웃긴 거는 경고방송이야. 경고방송. 나라 전체가 코믹해. 세대 출격. 풍선 출격. 세대도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무서웠어요. 어제 오늘은 되게 무서웠던 게 왜 NSC 소집 안 했냐라고 했었을 때 전쟁 중에 토론할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금의 2대를 보내면서는 확전해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무서웠어요. 아니 오늘 더 한 얘기 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서 늘 전쟁은 돌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는. 그 상황에서 하는 건 또 누구 불러다 질타했다는 거예요. 12구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누구 불러다 질타했다는 거. 나는 제일 웃긴 건 그러고 나서 회식 갔다는 거야. 만찬했다는 거 아니야 그날. 이상민 장관도 같이 가가지고.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하고. 네. 무서워요, 솔직히 저는. 관저에서. 북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응징하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국군 통수권자가 할 말이에요. 비어있다. 공허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은 겉과 속이 전부 다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저는 3월 9일 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5월 10일 이후에도 이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세가지고 진짜 상담도 받고 진짜로 예를 들면 머리를 지켜야지 노래를 들었어.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정치 상황이 너무 막 절절하게 막 대입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헤어지면 자기 아픔이 모든 뭐 사랑 노래 들리는 것처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렇다. 당신은 질병이 아니다. 당신은 질병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손을 꼭 잡으면서 힘들 때 연락을 하라고. 서로 연대해야 된다고. 서로 연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정말 연락하고 소통하고 연대해야 된다. 나만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다. 배운 분일세. 네. 그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대한뉴스도 정말 열심히 듣고. 갑자기 고맙습니다. 네, 진짜 정말 이 지금 딴지 얼마나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권력을 가져왔어. 그러면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봐 그러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지켜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권력을 잡은 이유조차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잘하는 것만 하는 거거든. 수사하는 건 수사. 그거 외에는 뭐를 할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내는 것밖에 없어. 경로의 리더십.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 아니어야 하니까 밑에 사람 혼내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권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왔잖아요. 아무도 겪지 못한 일이어서 다들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지구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결과로 입증됐잖아요. 실력을 보여줬잖아. 우리가 뿌듯해졌잖아. 근데 이 양반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무인기 하나 가지도 이 지랄인데? 겨우? 그러면서 막 확전을 각오한다느니 자기가 한 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몰라요. 확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전쟁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싸워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확전을 각오하라. 전 무섭다니까 진짜. 그리고 회식 가. 그 당일날 만찬을 가. 저 무인기 2대 사진 촬영하러 보내놓고. 그걸 또 이제 관저 정치라고 또 언론에서 빨아주고. 진짜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잖아. 근데 5년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언론으로 마사지하고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당장 내년부터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실적을 어떻게 내보려고 부동산 각종 인게이지먼트인가 레귤레이션인가 그거를 어그레시브하게 풀고 있긴 한데 그렇지. 효과도 못 얻고 있잖아요.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방송한 분의 배우자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서울에서 지금 입원할 때를 못 찾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대. 이 친구도 나름 뭐 기자 출신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한데 병원을 못 찾고 있어요. 방역 행정이 사라졌다니까. 이게 뭐야 당장? 일을 안 해요 그냥. 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잘못이야? 전 정권 탓이지. 그치. 무인기 난리가 났어. 그럼 드론 부대가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입 밖에 내기 전에. 구글에 그 드론봇 부대 하면 거기서 훈련했던 거 동영상으로 다 남겨놨거든요. 그 동영상 좀 보라고. 훈련 열심히 했어.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는 최종 메시지인데 최종 메시지가 제일 허술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대응해. 이 무인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서울 주변까지 올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방부의 해명 중에 제 귀에 제일 우습게 꽂혔던 건 용산엔 안 왔습니다 했어요. 책만 안 잡히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 아니 대통령 본인이 국방부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뭔 일이 되겠냐고요. 정말 무정부 상태다 이 정도면은. 검찰만 이래, 검찰만. 네. 지금 이 시국에는 독도 우길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해군 함정이 지나간 거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고 다시 하늘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일본 여행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거든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깡탕버터를 먹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가 뭔가 방안을 마련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겪어보니까 용산에서는 방안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런 기대 자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사안을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내가 결정해 놔야 되겠다. 각자 도생의 길로. 일상의 방어막을 정부가 쳐줘야 되거든? 근데 그 방어막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기본을 안 해주니까.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국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난.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9.19 군사합의만 믿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군사합의 이후 북한 때문에 걱정한 적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해 줄 능력이 없다. 그게 뭔지도 모른다 생각하게 되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빨리 알려야 되겠다. 여러 사람한테 공유해야지. 그래서 내가 뉴스공장 시즌2 시작하는 거 아니야. 시즌2! 뉴스공장 시즌2! 뭐 제목 공개하시나요? 겸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고. 뉴스 관장 괜찮은데. 뉴스 광장, 뉴스 농장, 뭐 뉴스 관장, 뉴스 공단,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지. 패러디거든요. 오리지널은 패러디를 하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 겸손은 힘들다. 겸손 is impossible이라고. 사실은 굳이 또 유튜브에서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하기로 결정한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라도 빨리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만나서 새로운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작동하지 않으니까. 작동하지 않아 보니까 베이컨트야 씨발 베이컨트. 양파. 속이 비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라도 내가 할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스튜디오에 맥인 안내견 데리고 오진 않을 거죠? 스튜디오도 이제 1월 9일 날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사실은 똑같이 만들었다? 더 커! 조금 더 커요. 더 커, 오리지널보다. 뮤지션들 와서 그 공연하기에 더 좋게 조금 더 커. 똑같이 조금 확대해서 만들었어. 굳이 니네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굳이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 그냥. 총수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살아가야 될지를 큰 답을 같이 줬네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까 신유진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고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힘 모아서 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같이 살아가자는 거고. 네. 채널이 근데 딴지 방송국이 아니라 다른 채널. 아예 별도의 채널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그럼 한 명부터 구독자를 다시 만들어야 그렇죠. 돼?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거 딴지 중요한데. 방송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구독자 제로. 이 방송을 끝나고 딱 검색해 보시면 구독자가 제로인 상황을 발견했다면 그건 첫 번째 접속했다는 얘기야. 12월 30일 10시에 이 방송이 공개되니까 검색해 보세요. 그때 12월 30일 10시에 채널 오픈? 채널 오픈. 가입자 제로.
와, 짜지도 않았는데 합이 잘 맞네요, 지금. 12월 30일 10시? 그렇지. 그래서 그날부터 1월 9일까지 첫 방송을 하기 전까지 티저 하나 올라가 있을 1월 거야. 9일 날 바로 시작해요? 1월 9일 날 아침 7시 5분부터. 뉴스공장은 6분에 시작해, 6분. 그러면 12월 30일 10시에 답변을 보고 구독을 누르는 걸로. 그렇지. 그래서 1월 9일 날 방송을 딱 시작할 때 구독자가 그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뭐 레이스입니까? 30 받고 60 더, 60 받고 100만 레이스. 첫 방송인데 신기록 세우고 시작하려고. 네, 고정 게스트들 대부분 같이 와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뉴스공장이 없어지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스튜디오가 좀 커졌네 이러고 변화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피아노도 같은 위치에 있거든. 깜장 그랜드 피아노 똑같은 걸로. 그리고 내 앞에 테이블 있잖아. 디자인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어. 그리고 프리랜서인 또 작가분들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작가들도 다 왔습니다. 네. 거기는 류민희 기자. 거긴 직원이잖아. 류민희 기자. 근데 대표가 없잖아요. 결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 결정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새로운 대표가 오면. 어려운 결정이지. 그나저나 9일이면 휴가를 안 갈 생각인가 보네요. 첫 주에 이제 휴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계만 세팅해놓고 한 번도 안 돌려봤어, 아직. 테스트 해보려고.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겸손은 힘들다. 큰일 났다, 이제. 바깥에서 워 해줄 PD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니, 난 겸손하게 하려고. 자, 티저 보여드릴까, 다시? 여기 싹 돌아가면 스튜디오가 나와요.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네. 내년에는 우리가 잘 챙겨줄게. 같이 합시다. 네. 서로 같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구독할 거 아니에요. 응? 빈집털이라고 하지. 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엉덩이 또 차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르는 데도 없고 안 본 새 많이 늙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삐!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 위험하다. 너무 반가워하네. 반갑습니다. 가면은 언제 와, 그럼? 예? 언제 와? 예? 전직이 되셨을 때 모시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 해야 돼.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야. 해야 되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동물의 새끼. 귀여운 말이 되는 것 같아. 이 소금 자체도 굉장히 그 권력의 한가운데를 까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먹고 얘기할래요? 뒤에 자료들이 많은데. 큰일 날 뻔했다. 교수님 칭찬 다 했는데 들어가시죠, 이제. 부드러운 남자 패션으로 오셨어요? 가을이잖아요. 잘 어울리신다. 땡큐! 어느 길로 가십니까? 왼쪽? 오른쪽? 저는 오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처음 겪어본다 이거예요. 국민 교육에 다시는 이런 상황에 와서는 아니 되겠다. 실속 없어. 작가님 실속까지 말하면 욕심이 많으신 거지. 내 나이가 어때서? 상대원 연설에서 저의 여기를 팍 찔렀죠. 질질질. 보다가.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 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금딱지를 받았어. 자, 언박싱. 자. 그것이 슈퍼스타